여기서 짬밥 먹으면 예쁜 피부 다 망가진다. 오빠가 나가서 맛있는 거 사줄까? 계급장도 없는 여성을 우습게 본 중령이 노골적으로 성희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24시간 뒤 그 여성 앞에서 수갑이 채워지는 건 바로 그 자신이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에 위치한 육군 제1보병사단 전진부대 통합식당은 점심시간마다 수백 명의 장병들로 북적였습니다. 오후 1시가 조금 넘은 시각, 식당 안은 식판 부딪히는 소리와 병사들의 대화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천장의 환풍기는 쉴 새 없이 돌아갔지만 오래된 기름 냄새를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이곳은 최전방 부대답게 실용성만을 추구한 공간이었습니다. 벽은 페인트가 벗겨진 곳이 여러 군데였고 바닥은 오랜 세월 동안 무수한 군화가 지나간 흔적으로 반질반질했습니다. 배식대 앞에는 긴 줄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전투복 차림의 병사들이었고 그 사이사이에 부사관과 장교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계급에 관계없이 모두가 같은 줄에서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에서 5년 이상 복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식재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줄 중간쯤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맨 얼굴에 머리를 단정하게 뒤로 묶고 있었습니다. 입고 있는 것은 평범한 회색 활동복이었습니다. 어깨에도 가슴에도 어떠한 계급장이나 명찰이 부착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그녀를 새로 부임한 군무원이나 민간 직원쯤으로 여겼습니다. 이따금 민간 전문가들이 부대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분했고 움직임에는 불필요한 동작이 전혀 없었습니다. 배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취사병들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국과 반찬을 담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양은 예전보다 눈에 띄게 줄어들어 있었습니다. 김치는 제대로 익지 않았고 국에 떠있는 건더기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병사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요즘 반찬이 왜 이렇게 부실하냐? 옆에 서 있던 동료가 재빨리 그의 팔을 쳤습니다. 쉿, 조용히 해. 들리면 곤란해. 여성은 식판을 받아들고 빈자리를 찾아 이동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자리는 식당 한쪽 구석, 창문 옆 테이블이었습니다. 다른 장병들과 적당한 거리를 두고 앉았습니다. 식판을 내려놓고 숟가락을 집어든 순간이었습니다. 이봐, 아가씨. 굵고 거만한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식당 안의 소음이 순간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여성은 숟가락을 든 채로 멈추었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의 주인공은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새로 온 군무원인가? 얼굴은 반반한데 말이야. 남자는 그녀의 테이블로 다가왔습니다. 전투복 어깨에는 무궁화 두 송이가 수놓아져 있었습니다. 중령이었습니다. 그는 박철수 제11보병여단 소속으로 보급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부대 내에서 그의 평판은 좋지 않았습니다. 보급품 관리가 허술하다는 소문이 꾸준히 돌았고 특히 식재료와 관련된 불만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계급을 방패 삼아 어떠한 추궁도 피해왔습니다. 박철수 중령은 여성의 맞은편 의자를 발로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은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식사에만 집중하는 척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목격하는 것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박 중령은 자주 이렇게 민간인이나 하급자들에게 불필요한 관심을 보였고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은 나중에 곤란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짬밥 먹으면 피부 다 망가져.
오빠가 나중에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번호 좀 줄래? 박중령의 말투에는 거부할 수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유가 아니라 명령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여성의 어깨에 올렸습니다. 주변 장병들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궁화 두 개의 권력은 이 부대에서 절대적이었습니다. 여성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에 쥐어진 숟가락만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억제하고 있는 무언가 때문이었습니다. 15년 전부터 그녀는 이런 순간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계급장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함부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언제나 적절한 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박중령은 그녀의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말이 없네. 수줍은 타입인가? 괜찮아, 천천히 친해지면 되지. 그의 손이 여성의 어깨에서 등으로 내려갔습니다. 그 순간 여성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박중령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영하의 온도였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13년 동안 수많은 작전을 수행하며 다져진 눈빛이었습니다. 생사의 경계를 수십 번 넘나든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서늘함이었습니다. 박중령은 그 눈빛을 마주하는 순간 본능적으로 등골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본능을 무시했습니다. 군무원 따위가 자신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오히려 코웃음을 쳤습니다. 왜 눈부라리면 내가 무서워할 것 같아? 여성은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손 치우시지, 박중령. 식당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주변의 장병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가 박중령의 이름과 계급을 정확히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말이었습니다. 군대에서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반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니, 민간인이 현역 중령에게 반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박철수 중령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그녀의 어깨를 움켜쥐었습니다. 뭐? 지금 뭐라고 했어? 여성은 표정 변화 없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 더러운 손이 지난 6개월 동안 이 부대 장병들의 식재료를 빼돌리는 데 쓰였다는 사실을 내가 모를 줄 알았습니까? 박중령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행히 가까운 거리에 다른 장교는 없었습니다. 병사들 뿐이었습니다. 그는 다시 여성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무슨 헛소리를. 매달 식재료 예산의 30%가 장부에서 사라집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수도권에 오피스텔 2채를 구입했고 작년에는 외제차를 샀습니다. 군납업체 대표와의 골프 모임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목소리는 감정의 기복이 없었습니다. 마치 보고서를 낭독하듯 정확하고 차분했습니다. 박중령은 당황했습니다. 그녀가 말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랐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자를 당장 입 다물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박철수 중령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머리카락을 거칠게 움켜쥐었습니다. 주변의 병사들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못했습니다. 상급자가 폭력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하급자가 개입한다는 것은 군 생활의 종말을 의미했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어디서 감히 중령한테 반말이야? 너 오늘 제 발로 지옥에 들어온 줄 알아? 박중령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그는 여성의 머리카락을 더욱 세게 잡아당겼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신음조차 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박중령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통도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확신만 있었습니다. 당신은 오늘 끝입니다. 박철수 중령. 여성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식당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식당 입구 쪽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발소리였습니다. 규칙적이고 정확한 걸음걸이였습니다. 군인의 행진이었습니다. 박중령은 본능적으로 여성의 머리카락에서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헌병대였습니다. 5명의 헌병이 완전 군장 차림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의 선두에는 헌병대장인 김정훈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대령은 식당을 둘러보더니 박철수 중령을 발견했습니다. 제11여단 박철수 중령, 현 위치에서 대기하십시오. 박중령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헌병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대령, 이게 무슨... 방금 사단장님으로부터 직접 명령이 하달되었습니다. 박철수 중령, 당신은 현재 급양 비리 및 성추행 혐의로 조사 대상입니다. 박중령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 여성을 보았습니다. 여성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하며 박중령을 향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사단장 취임식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박중령. 그 말을 끝으로 여성은 식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박철수 중령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단순한 군무원이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헌병들이 그를 에워쌌고 차가운 수갑이 그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식당 안의 장병들은 숨죽인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무궁화 2개의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이 부대에 거대한 변화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제1보병사단 사단병장에는 수천 명의 장병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6월의 태양은 가차없이 내리쪼았고 전투복을 입은 장병들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신임 사단장 취임식은 부대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였습니다. 새로운 지휘관의 등장은 곧 부대 전체의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사단 병장 중앙에는 단상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단상 위에는 육군 본부에서 내려온 주요 인사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육군 작전사령관, 군단장, 그리고 인사참모부장까지 별들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이들의 존재만으로도 오늘 취임하는 사단장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도열한 장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신임 사단장에 대한 정보는 철저히 통제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 인사명령이 하달되었을 때도 이름과 계급만 공개되었을 뿐 그 외의 정보는 일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그가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라는 소문만이 부대 내에 퍼져 있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 대한민국 육군 최정예 특수부대, 그곳 출신이 사단장으로 온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제11보병여단 지휘관석에는 박철수 중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새로 다림질한 전투복을 입고 있었지만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어제 취사장에서 있었던 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헌병대에 연행되었다가 상급자의 압력으로 풀려나긴 했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였을까? 어떻게 자신의 비리 내역을 그토록 정확히 알고 있었을까? 박중령의 옆자리에는 같은 여단 소속의 김영호 소령이 앉아 있었습니다. 김 소령은 박중령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중령님 괜찮으십니까?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요. 박철수 중령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할 뿐이야.
하지만 그의 손은 계속해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김소령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박중령이 요즘 이상하다는 것은 여단 내에서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급양 비리 의혹이 불거진 이후 그는 평소와 달리 신경질적이고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정각 군악대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애국가가 장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장병이 차려 자세로 국기에 경례를 올렸습니다. 애국가가 끝나고 육군 작전사령관이 단상 중앙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별 3개가 있었습니다. 중장이었습니다. 오늘 제1보병사단의 새로운 지휘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작전사령관의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사단병장 전체에 퍼졌습니다. 신임 사단장은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이자 특수전의 전설입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15년간 복무하며 수많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연천 최전방 침투 작전, 서해 대침투 저지 작전, 그리고 수많은 대테러 작전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에서 15년이라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수부대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극한의 환경이었고 그곳에서 15년을 버텨낸다는 것은 대단한 인내와 능력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신임 사단장은 육군 사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으며 미국 육군 레인저 스쿨과 영국 SAS 교환 장교 과정을 이수한 엘리트 장교입니다. 박철수 중령은 손바닥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인지 모르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른 장교들도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단장이 707 출신이라는 것은 그가 부대를 매우 엄격하게 운영할 것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작전사령관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신임 사단장은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연소로 소장 계급에 진급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내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최연소 소장이라니 도대체 몇 살일까? 보통 소장 진급은 50대 초반에 이루어졌습니다. 빨라도 40대 후반이었습니다. 최연소라는 것은 그보다 훨씬 젊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보병사단 신임 사단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군악대가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취임 행진곡이었습니다. 장병들의 시선이 일제히 단상 뒤편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실루엣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실루엣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여성이었습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웅성거림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수천 명의 장병이 숨을 죽인 채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반 전투화는 거울처럼 빛났습니다. 전투모는 정확히 규정대로 착용되어 있었고 벨트는 단 하나의 주름도 없이 조여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깨 위에는 2개의 별이 있었습니다. 소장 계급장이었습니다. 박철수 중령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서려다가 휘청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김영호 소령이 재빨리 그를 붙잡았습니다. 중령님 괜찮으십니까? 하지만 박중령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선은 단상 위의 여성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였습니다. 어제 취사장에서 만났던 그 여성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단정하게 묶은 머리, 차가운 눈빛,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어제는 어깨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지금은 별 2개가 있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신임 사단장은 단상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정확했습니다. 군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좌우 좌우. 15년간 특수부대에서 다져진 걸음걸이였습니다. 그녀는 단상 중앙에 서서 육군 작전사령관에게 경례를 올렸습니다.
작전 사령관이 답례했고 그녀는 마이크 앞으로 섰습니다. 나는 오늘부로 제1보병사단의 지휘권을 인수하는 사단장 현서진 소장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명확했습니다. 확성기를 통해 사단 병장 구석구석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어제 취사장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박철수 중령은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서진 소장은 도열한 장병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제11여단 지휘관석을 지나갈 때 박철수 중령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박 중령은 자신의 운명이 끝났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707 특수임무단에서 15년간 복무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 가지 원칙을 배웠습니다. 임무는 반드시 완수한다. 동료는 반드시 지킨다. 그리고 적은 반드시 제거한다. 현 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강력했습니다. 저는 이 부대에 부임하면서 한 가지 임무를 받았습니다. 제1보병사단을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로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대를 썩게 만든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장내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장교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특히 보급과 행정을 담당하는 장교들은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서진 소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난 한 달간 이 부대의 모든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급양 관리, 보급품 운영, 장비 유지, 인사 관리 모든 분야를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박철수 중령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한 달간 조사했다는 것은 자신이 헌병대에 연행되기 전부터 이미 감시받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제 취사장에서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발견했습니다. 이 부대에는 장병들의 피와 땀을 착취하는 기생충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현 소장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이기 시작했습니다. 제11보병여단 보급 담당 박철수 중령, 앞으로 나오십시오. 장내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박철수 중령에게로 향했습니다. 박 중령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다리가 굳어서 한 걸음도 뗄 수 없었습니다. 옆에 김영호 소령이 그의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중령님, 나가셔야 합니다. 박철수 중령은 마치 사형수처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천 명의 장병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상 아래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히 현서진 소장을 쳐다볼 수가 없었습니다. 현 소장은 손에 든 서류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철수 중령, 당신은 지난 6개월간 총 48회에 걸쳐 급양 예산을 횡령했습니다. 횡령 총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서울 강남에 오피스텔 2채를 구입했고 수입 자동차를 구매했습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2억 3천만 원, 그것은 천문학적인 액수였습니다. 그 돈이면 수천 명의 장병이 6개월 동안 제대로 된 식사를 할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당신은 어제 오후 1시 10분 통합식당에서 민간인으로 오인한 상급자에게 성희롱을 저질렀습니다. 당신은 상대방의 어깨를 만졌고 연락처를 요구했으며 거부당하자 폭행을 시도했습니다. 박철수 중령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땅바닥만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현서진 소장은 서류를 덮고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박철수 중령, 당신은 대한민국 육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당신은 장병들의 신뢰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상급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려 했습니다. 현 소장은 단상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녀는 박철수 중령 앞에 섰습니다. 소장과 중령, 별 2개와 무궁화 2개가 마주했습니다. 하지만 그 간격은 메울 수 없는 거리였습니다. 당신은 오늘부로 모든 보직에서 해임되며
군사법원에 기소될 것입니다. 헌병대 즉시 체포하십시오. 현서진 소장의 명령이 떨어지자 사단병장 옆에 대기하고 있던 헌병대가 움직였습니다. 어제 취사장에 나타났던 김정훈 대령이 선두에 서서 박철수 중령에게 다가갔습니다. 차가운 수갑이 박중령의 손목을 감쌌습니다. 박철수 중령, 당신을 군형법 위반, 횡령, 그리고 상관 폭행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박철수 중령은 끌려가면서도 한마디 변명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헌병 차량에 실려 사단병장을 떠났습니다. 수천 명의 장병이 그 광경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무궁화 두 개의 권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서진 소장은 다시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녀는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앞으로 이 부대에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자는 계급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운명을 맞을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약속합니다. 제1보병사단은 이제 정의가 살아있는 부대가 될 것입니다. 장병들 사이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몇 병사들이었지만 곧 수백 명, 수천 명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박수 소리는 천둥처럼 사단병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희망의 박수였습니다. 드디어 이 부대의 진정한 지휘관이 왔다는 안도의 박수였습니다. 현서진 소장은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취임식 다음 날 오전 7시 현서진 소장은 사단장 집무실에서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넓은 집무실 한가운데에는 육중한 책상이 놓여 있었고 벽면에는 역대 사단장들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현서진은 그 사진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그녀가 이 부대 최초의 여성 사단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랑이 아니라 책임이었습니다. 더 많은 시선이 그녀를 주시할 것이고 더 작은 실수도 용납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난 6개월간의 부대 운영 보고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현 소장은 밤새 그 자료들을 검토했습니다. 급양비 집행 내역, 보급품 수불부, 인사 발령 기록, 징계 처분 내역, 모든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비리의 끝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최상호 준장, 제1보병사단 부사단장이었습니다. 최상호 준장은 별 한 개를 단 고위 장교였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육군에서 복무하며 착실하게 계급을 쌓아 올렸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범적인 군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면에는 치밀하게 구축된 비리 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박철수 중령은 그저 말단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거물은 최상호 준장이었습니다. 현 소장은 서류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단 청사 너머로 연병장이 보였습니다. 아침 구보를 하는 병사들의 모습이 멀리 보였습니다. 규칙적인 발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자식이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안전하게 복무하기를 바라며 군대에 보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를 배신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오전 9시 집무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습니다. 현서진 소장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는 최상호 준장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다림질된 전투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 별 한 개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있었지만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사단장님, 아침 일찍부터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 준장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속에는 오만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현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최 준장을 바라보며 간단하게 말했습니다. 부사단장님, 노크는 기본 예의입니다. 최 준장의 미소가 굳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집무실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현 소장의 책상 앞 의자에 허락도 받지 않고 앉았습니다. 그의 행동은 명백한 무례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는 듯 했습니다. 사단장님, 어제 취임식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박철수 중령을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하다니 707 출신답게 결단력이 대단하십니다. 최 준장은 조소를 섞어 말했습니다. 현 소장은 표정 변화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최 준장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단장님, 군대 생태계를 너무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특수부대와 야전부대는 다릅니다. 여기는 707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부사단장님? 현서진 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최 준장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위협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박철수 중령은 저와 함께 오랫동안 일해온 동료입니다. 그를 그렇게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신 것은 저에 대한 모욕이기도 합니다. 사단장님, 이 부대에는 사단장님이 모르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현 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따뜻한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협박하시는 겁니까, 준장님? 최상호 준장은 뒤로 기대며 팔짱을 꼈습니다. 협박이라니요. 저는 그저 선배로서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사단장님께서 이 부대에서 오래 근무하시려면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적이라니 흥미롭군요. 현서진 소장은 책상 서랍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최 준장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최 준장은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파일 안에는 그의 은행 계좌 내역, 부동산 등기 부등본, 그리고 군납업체 대표와의 골프 모임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 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 소장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부사단장님의 지난 3년간 활동 기록입니다. 군납업체로부터 받은 금액만 총 5억 원이 넘습니다. 그 돈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3채와 오피스텔 2채를 구입하셨더군요. 준장 월급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최상호 준장은 파일을 집어던졌습니다.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사단장님, 증거도 없는 억측으로 저를 모욕하시는 겁니까? 증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미 국방부 감찰실에 사본이 전달되었습니다. 최 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곧 자세를 바로 하고 비웃었습니다. 사단장님, 정말 순진하시군요. 저를 건드리면 사단장님도 무사하지 못할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최상호 준장은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15년 전을 기억하십니까? 2010년 11월 경기도 연천 최전방 침투 작전 말입니다. 현서진 소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기억이었습니다. 최 준장은 그녀의 반응을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사단장님께서는 707 특수임무단 대위였죠. 8명의 팀원을 이끌고 북한 침투조 제거 작전에 투입되셨습니다. 하지만 작전은 실패했고 팀원 중 6명이 전사했습니다. 살아남은 것은 사단장님과 한태준 소령단 2명뿐이었죠. 현 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잘못된 정보로 인한 매복, 동료들의 비명, 피 묻은 눈밭, 모든 것이 악몽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최 준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작전 실패의 책임은 정보 오류 때문이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사단장님께서 팀원들을 버리고 혼자 도망쳤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현서진 소장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최 준장은 그녀의 약점을 찾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거짓말이라고요? 저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작전 보고서 원본, 그리고 생존자 진술서 모두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들을 언론에 흘리면 사단장님의 경력은 하루아침에 끝장입니다. 707의 영웅이 아니라 동료를 버린 비겁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현 소장은 책상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나무에 파고들었습니다. 최 준장은 마지막 일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니 사단장님,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박철수 중령도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저도 사단장님의 과거를 묻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제안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0초, 20초, 3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최상호 준장은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현서진 소장이 굴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 소장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최 준장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2010년 11월 당시 당신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최 준장의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당신은 당시 육군 본부 작전참모부 작전과장이었습니다. 최상호 준장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현서진 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최 준장에게 다가가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작전의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당신입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북한 침투조가 4명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2명이었습니다. 당신은 적의 위치도 잘못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매복에 걸렸고 6명의 동료가 죽었습니다. 그것은 정보 오류였습니다. 저도 잘못된 정보를 받았던 겁니다. 최 준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현 소장은 코앞까지 다가갔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당신은 일부러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작전이 실패하기를 원했으니까요. 당시 707 특수임 무단장이었던 강민수 대령, 당신의 경쟁자였죠. 당신은 그의 부대에 먹칠을 해서 그의 진급을 막으려 했습니다. 최상호 준장은 뒷걸음질 쳤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이미 15년이나 지난 일인데. 현서진 소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당시 작전 계획서 원본, 정보 출처 기록, 그리고 당신이 정보를 조작한 정황이 담긴 내부 문건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한태준 소령이 지난 15년간 찾아낸 것들입니다. 최 준장은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미 오래된 일입니다. 공소시효도 지났고, 공소시효는 지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군인으로서의 명예는 회복할 수 없습니다. 현서진 소장은 책상으로 돌아가 또 다른 파일을 꺼냈습니다. 이 자료는 오늘 오후 3시에 국방부, 육군본부, 그리고 주요 언론사에 동시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당신이 15년 전에 저지른 일 그리고 지금까지 이어온 비리, 모든 것이 세상에 공개될 것입니다. 최상호 준장은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애원했습니다. 사단장님, 제발. 저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현 소장은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연민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오직 차가운 정의만이 있었습니다. 준장님, 15년 전 그날 밤 죽어간 제 동료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부모는 아직도 아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착복한 돈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한 수천 명의 장병들, 그들에게도 걱정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현서진 소장은 집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나가십시오, 최 준장. 그리고 오후 3시 이후를 준비하십시오.
당신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최상호 준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현 소장을 돌아보았지만 그녀는 이미 다른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집무실을 나갔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현서진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연병장의 태극기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15년 전 그날 밤 죽어간 동료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그들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경례를 올렸습니다. 살아남은 자의 의무였습니다. 오전 10시 현서진 소장은 부관실로 연결된 내선 전화를 들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후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단장님, 한태준 소령입니다. 지금 즉시 집무실로 오게. 알겠습니다. 5분 후 집무실 문이 열리고 한태준 소령이 들어왔습니다. 키는 175cm 정도였고 체격은 단단했습니다. 얼굴에는 표정이 거의 없었습니다. 15년간 707 특수임무단에서 함께 복무한 전우였습니다. 2010년 연천작전에서 함께 살아남은 단 2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한태준 소령은 현 소장 앞에 서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현 소장이 담례하고 말했습니다. 앉게, 태준. 한 소령은 책상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등은 곧게 펴져 있었고 손은 무릎 위에 정확히 놓여 있었습니다. 현 소장은 그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에게 특별 임무를 부여하겠네. 명령하십시오. 최상호 준장, 자네도 알고 있지? 한태준 소령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5년 전 그날 우리에게 거짓 정보를 준 자입니다. 맞네. 나는 그 자를 제거해야 하네. 하지만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제거해야 해. 자네가 그 증거를 찾아주게. 한소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까? 현서진 소장은 종이 한 장을 꺼내 그에게 건넸습니다. 거기에는 몇 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첫째, 최 준장과 군납업체 사이의 금전 거래 증거. 둘째, 최 준장명의 부동산 취득 내역과 자금 출처. 셋째, 2010년 연천 작전 당시 정보 조작 증거. 이 3가지를 확보하게. 시간은 얼마나 주십니까? 오늘 하루. 한태준 소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보통 이런 조사는 최소 일주일은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준. 현 소장이 그를 불렀습니다. 한소령이 돌아보았습니다. 조심하게. 최 준장은 20년 넘게 이 조직에 있었네. 그의 인맥은 깊고 넓어. 자네가 조사한다는 것을 눈치채면 방해 공작이 들어올 거야. 걱정 마십시오. 저는 707식으로 하겠습니다. 한태준 소령이 집무실을 나갔습니다. 현 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한소령을 믿었습니다. 15년 전 그날 밤 적진 한가운데서 함께 탈출했던 전우였습니다. 서로의 등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한태준 소령은 사단 청사를 나와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에 올라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707에서 13년간 정보 수집 임무를 수행하며 익힌 기술들이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것도 있었고 경계선에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최상호 준장의 금융거래 내역이었습니다. 한소령은 육군 본부 재정관리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그는 특수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07 출신 장교들에게는 국가 안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정보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남용하면 처벌을 받았지만 지금은 정당한 목적이었습니다. 시스템에 최상호 준장의 군번을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그의 기본 정보가 떴습니다. 이름, 계급, 소속, 복무 기간 모든 것이 나타났습니다. 한소령은 금융 연계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군인들의 급여는 국가에서 관리했고 따라서 기본적인 금융 정보는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최 준장의 주 거래 은행 계좌가 보였습니다. 한소령은 그 계좌번호를 메모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했습니다. 이것은 공식적인 군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707에서 대테러 작전을 위해 개발한 비공식 추적 도구였습니다. 은행 시스템에 직접 접속하는 것은 불법이었지만 이 도구는 공개된 금융 정보만을 수집했습니다. 법적 경계선을 아슬아슬하게 넘나들었습니다. 30분 후 한소령은 최 준장의 지난 5년간 금융거래 패턴을 확보했습니다. 매달 급여 외에 추가 입금이 있었습니다. 금액은 500만 원에서 2천만 원 사이였습니다. 입금자 명의는 여러 회사였지만 모두 방위산업체나 군납업체였습니다. 한소령은 그 회사들의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총 12개 업체였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부동산 내역이었습니다. 한소령은 차에서 내려 가까운 카페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노트북을 다시 열고 부동산 등기 시스템에 접속했습니다. 최상호 준장의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자 그가 소유한 부동산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 2채, 경기도 성남시 아파트 1채, 서울 송파구 오피스텔 2채 총 5건이었습니다. 시가총액은 약 35억 원이었습니다. 한소령은 각 부동산의 취득 시기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최근 5년 안에 구입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없이 현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준장 계급의 월급은 세전 700만 원 정도였습니다. 5년간 모든 급여를 저축해도 4억 원 정도밖에 안 되었습니다. 35억 원의 부동산을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한소령은 더 파고들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상의 매도인을 추적했습니다. 5건의 부동산 중 3건의 매도인이 군납업체 대표였습니다. 시세보다 20% 싸게 거래되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뇌물이었습니다.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오후 1시 한태준 소령은 다시 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남았습니다. 15년 전 연천 작전의 정보 조작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컴퓨터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문서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한소령은 서울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용산에 있는 육군 본부였습니다. 거기에는 과거 작전 기록들이 보관된 문서고가 있었습니다. 2시간 후 그는 육군 본부 정문에 도착했습니다. 경비병이 신분증과 출입증을 확인했습니다. 한소령의 707 출신 신분은 육군 본부 대부분의 구역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는 지하 2층 문서고로 향했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자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문 앞에는 경비병이 서 있었습니다. 한소령이 출입증을 보여주자 경비병이 철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안에는 수많은 서가가 늘어서 있었습니다. 모두 과거 작전 기록들이었습니다. 한소령은 2010년 11월 섹션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연천 작전 관련 파일을 찾았습니다. 두꺼운 파일에는 작전 계획서, 정보 보고서, 사후 평가서 등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소령은 정보 보고서를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보고서 작성자는 최상호 중령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작전 참모부 작전과장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북한 침투조의 규모가 4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치는 연천군 중면 횡살리 일대였습니다. 무장은 소총과 수류탄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소령은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정보 출처가 적혀 있었습니다. 국군정보사령부 첩보요원 보고서였습니다. 한소령은 그 보고서 원본을 찾기 위해 다른 섹션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보사 문서는 별도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30분간의 검색 끝에 원본 보고서를 찾았습니다. 한소령은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경악했습니다. 원본 보고서에는 북한 침투조가 12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위치도 횡산리가 아니라 중면 삼거리 일대였습니다. 무장은 자동 소총과 대전차 로켓포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상호 중령은 원본 정보를 조작했습니다. 12명을 4명으로 정확한 위치를 엉뚱한 곳으로 중화기를 경화기로 바꿔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의도적인 정보 왜곡이었습니다. 한태준 소령은 두 보고서를 모두 사진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작성자 서명 부분을 확대해서 찍었습니다. 최상호의 서명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이것으로 그가 정보를 조작했다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오후 5시 한소령은 다시 파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수집한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취득 기록, 그리고 15년 전 정보 조작 증거까지 3가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그는 현서진 소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단장님 한태준입니다. 임무 완수했습니다. 수고했네. 지금 바로 집무실로 오게. 오후 6시 한태준 소령은 사단장 집무실에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현서진 소장은 그 자료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완벽하네, 태준. 이것이면 충분해. 현 소장은 즉시 육군본부 감찰실, 국방부 감찰관실, 그리고 검찰청의 자료 사본을 전송했습니다. 동시에 국방일보와 주요 언론사에도 보도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녀는 최상호 준장에게 어떠한 도피 기회도 주지 않을 작정이었습니다. 오후 7시 최상호 준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그는 관사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는 육군본부 인사참모부에서 걸려온 것이었습니다. 최상호 준장님 긴급 소환 명령입니다. 내일 오전 9시까지 육군본부로 출두하십시오. 최 준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스 사이트에는 이미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육군 준장 수억 원대 비리 의혹, 15년 전 작전 정보 조작 의혹, 제목들이 그를 향해 있었습니다. 최 준장은 서둘러 짐을 쌌습니다. 도주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관사 밖에는 이미 헌병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현서진 소장은 그가 도망칠 것을 예상하고 미리 포위망을 구축했습니다. 오후 8시 최상호 준장의 관사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김정훈 대령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헌병 6명이 있었습니다. 최상호 준장님 군형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최 준장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고 그는 헌병 차량에 실렸습니다. 별 한 개의 권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현서진 소장은 사단장 집무실 창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헌병 차량의 빨간 경광등이 어둠 속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녀는 한태준 소령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15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해냈네. 한소령은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것이 707의 방식입니다. 임무는 반드시 완수합니다.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파주의 밤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들처럼 정의는 언제나 어둠을 이긴다는 것을 그들은 증명했습니다. 최상호 준장이 체포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제1보병사단에는 서서히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였습니다. 아침 점호 때 병사들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무기력하고 지친 얼굴들이었지만 이제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현서진 소장은 취임 첫 주부터 파격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박철수 중령이 비워둔 제11여단 보급 담당 대대장 자리에는 이진우 소령이 임명되었습니다. 이 소령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0년간 보급 분야에서 성실하게 일해온 장교였습니다. 그는 비리와는 거리가 먼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오히려 정직하다는 이유로 진급에서 밀려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진우 소령은 부임 첫날부터 모든 급양 시스템을 점검했습니다. 그는 식재료 공급 업체를 재선정했습니다. 기존의 납품 업체 중 뇌물을 주고받던 곳들은 모두 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대신 품질과 가격이 합리적인 업체들로 교체되었습니다. 변화는 즉각 나타났습니다. 부임 3일 후 통합식당의 점심 메뉴가 달라졌습니다. 국에는 건더기가 가득했고 반찬은 종류와 양이 2배로 늘었습니다. 밥은 윤기가 흘렀고 김치는 제대로 익은 것이었습니다. 배식을 받던 한 병사가 놀라서 취사병에게 물었습니다. 상병님, 오늘 무슨 특별한 날입니까? 취사병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야. 이제부터 매일 이렇게 나올 거야.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식판을 들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들은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식사 후 병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진짜 달라졌네. 사단장님 덕분이야. 여자 장군이라고 우습게 봤는데 진짜 대단한 분이셔. 변화는 급양만이 아니었습니다. 보급품 지급도 정상화되었습니다. 이전에는 턱없이 부족하던 전투복, 전투화, 침낭 등이 충분히 공급되었습니다. 오래되고 낡은 장비들이 새 것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병사들의 생활 여건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현서진 소장은 딱딱한 집무실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면 연병장에 나왔습니다. 전투복 차림에 운동화를 신고 병사들과 함께 구보를 했습니다. 처음에 병사들은 당황했습니다. 사단장이 직접 구보에 참여한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첫날 현 소장이 연병장에 나타났을 때 모든 병사가 차려 자세를 취했습니다. 그녀는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나도 여러분과 같은 군인입니다. 오늘부터 매일 아침 함께 뛰겠습니다. 병사들은 어리둥절했지만 곧 구보가 시작되었습니다. 현 소장은 선두에 섰습니다. 그녀의 페이스는 빠르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이 따라올 수 있는 속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15년간 707에서 다져진 체력이었습니다. 5km 구보가 끝난 후 현 소장은 병사들과 함께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땀에 젖은 전투복을 입고 그녀는 병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계급장은 사람을 구분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계급은 책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별이 2개 더 많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보다 2배 더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병사들은 숨을 고르며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현 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어깨 위에 별이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의 안전과 명예를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지휘관의 의무입니다. 한 병사가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사단장님, 저희가 사단장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현 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하고 당당한 군인으로 복무하는 것,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도움입니다. 그리고 제대 후에 이 부대에서의 경험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보답입니다. 병사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이었지만 곧 수백 명으로 퍼졌습니다. 현서진 소장은 경례로 화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침 구보에 참여하는 병사들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였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부대 전체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는 무기력하고 짓눌린 공기가 흘렀지만 이제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병사들은 더 이상 불만을 숨기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부당한 일이 있으면 건의할 수 있었습니다. 현 소장은 매주 금요일 오후 2시간을 병사 면담 시간으로 정했습니다. 누구든 예약 없이 사단장실을 찾아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병사들은 사단장을 만난다는 것 자체를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첫 주에 한 일병이 용기를 내어 찾아왔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생활관 시설 개선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현 소장은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고 일주일 후 실제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소문이 퍼지자 점점 더 많은 병사들이 찾아왔습니다. 부대 내 인사도 대대적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최상호 준장이 비워둔 부사단장 자리에는 외부에서 차동욱 준장이 부임했습니다. 차 준장은 공수특전사 출신으로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는 현 소장의 개혁에 적극 동참했습니다. 비리에 연루된 장교들이 모두 물러난 자리에는 실력 있는 젊은 장교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30대 초중반이었습니다. 대위와 소령 계급이었습니다. 이들은 열정이 넘쳤습니다. 그들은 부대를 위해 헌신했고 병사들을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변화는 숫자로도 나타났습니다. 부대 내 징계 건수가 60% 감소했습니다. 병사들의 탈영이나 자해 시도도 현저히 줄었습니다. 반대로 부대 만족도 조사에서는 긍정 응답이 80%를 넘었습니다. 이전에는 30%에 불과했습니다. 제1보병사단은 전군에서 가장 분위기 좋은 부대로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현서진 소장은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15년 전 연천작전에서 전사한 6명의 동료들을 위한 추모식이었습니다. 그녀는 국방부에 재심사를 요청했고 당시 전투 중 사망한 장병들의 전공을 재평가하도록 했습니다. 한태준 소령이 확보한 정보 조작 증거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재조사를 실시했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당시 전사한 6명의 707 대원들은 잘못된 정보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적을 상대로 끝까지 싸웠습니다. 그들은 영웅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들에게 화랑무 공훈장을 추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추모식은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거행되었습니다. 6명의 전사자 가족들이 초대되었습니다. 15년 동안 아들의 죽음을 애도해온 부모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현서진 소장은 정복 차림으로 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가슴에는 수많은 훈장이 달려 있었고 어깨에는 별 2개가 빛났습니다. 그녀는 한 분 한 분 전사자 가족들에게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아들을, 동료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한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장군님. 저희 아들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 떠났습니다. 그것을 부끄러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군님께서 진실을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추모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직접 참석해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6개의 화랑무 공훈장이 전사자들의 영정 앞에 놓였습니다. 군악대가 애국가를 연주했고 모든 참석자가 묵념했습니다. 현서진 소장은 추도사를 낭독했습니다. 15년 전 여러분은 조작된 정보로 인해 불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싸웠습니다. 여러분의 희생 덕분에 적의 침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군인이었고 영웅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추도사를 읽었습니다. 나는 살아남은 자로서 여러분을 기억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를 지킬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그 책임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편히 쉬십시오. 묵념이 끝나고 조총이 울렸습니다. 21발의 예포가 하늘을 향해 발사되었습니다. 전사자들을 위한 최고의 예우였습니다.
가족들은 울었고 참석한 군인들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추모식이 끝난 후 현서진 소장은 파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사단 청사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최전방이 보였습니다. 멀리 북쪽의 산들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15년 전 동료들이 쓰러진 곳도 저 어딘가였습니다. 한태준 소령이 그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북쪽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 후 현 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 우리가 해냈네. 네, 사단장님. 15년이 걸렸지만 해냈습니다. 이제 동료들에게 부끄럽지 않을 것 같아. 처음부터 부끄러울 것 없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현서진 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짓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이제 앞을 봐야겠지. 제1보병사단을 진짜 최정예 부대로 만들어야 해. 명령만 내리십시오. 두 사람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바람이 불어왔고 태극기가 펄럭였습니다. 그 깃발 아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3개월 후 제1보병사단은 전군 부대평가에서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급양 관리, 병영 문화, 장비 관리 모든 분야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육군본부는 현서진 소장의 개혁 사례를 전군에 전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른 사단의 지휘관들이 제1보병사단을 방문해 벤치마킹했습니다. 현 소장의 명성은 군을 넘어 사회로 퍼져나갔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개혁의 상징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화려한 조명을 피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명성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서진 소장은 연병장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훈련을 마친 병사들이 생활관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있었습니다.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걸어가는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한 병사가 현 소장을 발견하고 경례를 올렸습니다. 다른 병사들도 따라서 경례했습니다. 현 소장이 답례하자 한 병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단장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고맙지? 모든 것이요. 밥도 맛있고 생활도 나아졌고 무엇보다 이 부대가 자랑스럽습니다. 현서진 소장은 그 병사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야. 병사들은 활짝 웃으며 경례를 올리고 떠났습니다. 현 소장은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썩은 가지를 쳐내지 않으면 나무 전체가 죽는다는 진리를 그녀는 자신의 행동으로 증명했습니다. 고독한 별이었던 그녀는 이제 대한민국 육군 전체의 희망이 되어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질 것이었습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한 희망은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현서진 소장은 별 2개의 권력이 아니라 별 2개의 책임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썩은 가지를 쳐내는 용기가 나무 전체를 살립니다. 부정의는 언젠가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고 정의는 더디더라도 결국 승리합니다. 여러분도 자신이 속한 곳에서 작은 용기를 내어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의 정직한 선택이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